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지음. 친구와 가족. 얼마쯤 시간이 흐르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간신히 어머니 곁으로 갔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라주민을 제지한 뒤 어머니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번갈아 쳐다보며 띄엄띄엄 말했다. 여기 오신 지 오래 되셨어요? 저녁 때 왔단다, 로자. 기차가 연착했지. 네 곁을 이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어머니, 저를 그냥 내버려둬 주세요. 그는 답답하다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다. 제가 곁에 있어 주겠습니다. 라주민이 말했다. 제발 그만,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는 짜증 섞인 소리를 질렀다.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됐으니 돌아가 주세요. 어머니 가요. 우리가 오빠를 괴롭히는가 봐요. 속삭이듯 어머니에게 두냐가 말했다. 아니 어미가 아들 얼굴도 똑똑히 볼 수 없단 말이냐? 3년 만에 만났는데도 말이야. 그러고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아들은 당황해하며 말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만 머리가 혼란해져서. 그런데 루진 씨는 만나봤나요? 아직 못 만났단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도착한 건 알고 있을 게다. 그런데 루진 씨가 오늘 친절하게도 너를 찾아주었다면서? 예, 친절하게도 말이에요. 두냐, 나는 조금 전에 루진을 계단 밑으로 밀어 던지겠다고 소리치면서 쫓아버렸다. 빈정거리는 말투로 라스콜리니코프는 말했다. 아니 로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지만 두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이미 나스타샤로부터 모든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다. 두냐야, 이번 혼담에 나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너도 내일 루진에게 말해야 한다. 오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러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 너는 나 때문에 루진과 결혼하려고 해. 그러나 나는 결코 그런 희생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내일까지 편지를 써라. 이 결혼을 거절한다고. 오빠, 그럴 수 없어요. 오빠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두냐가 발끈해서 말했다. 두냐, 너도 성미가 급하구나.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그만 오늘은 돌아가자. 깜짝 놀라서 어머니가 말했다. 열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러니 이해하세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라주민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내일 또 봐요, 오빠. 두냐, 난 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결혼은 치사한 거야. 나는 치사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너는 그래서는 안 돼. 나와 루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말을 마치자 라스콜리니코프는 너무 지쳤는지 소파에 드러누워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 그만 돌아갑시다. 딱하다는 듯이 라주민이 말했다. 로자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을 모셔다 드린 뒤에 제가 곧장 이곳으로 와서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조시모프를 불러 로자를 진찰하게 하고 두 분께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라주미는 두냐와 그녀의 어머니를 향해 믿음직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가요. 이분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오빠를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두냐가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전적으로 다 믿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남아있겠다고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다. 라주미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스타샤를 불러 라스콜리니코프를 돌보게 했다.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라주미는 두 여자의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했다. 제가 술에 취해 있어서 어머니께서는 걱정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로자의 친구입니다. 따라서 전 두 분의 친구이기도 하죠. 사실 조금 전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기라도 한 듯 나타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까 조시모프는 로자가 혹시 미친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로자를 흥분시키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소리를 쳤다. 정말 그런 말을 의사가 했나요? 두냐도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어요. 전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조시모프가 1시간 후면 자세한 상황을 두 분께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다 왔군요. 그리고 30분쯤 지나면 조시모프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럼 편히 가십시오. 곧 다시 오겠습니다. 라주민이 떠나자 어머니가 두냐에게 말했다. 얘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안심하세요, 어머니. 그분은 믿을 만한 분 같아 보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이더냐? 하지만 네 오빠의 무뚝뚝한 모습이라니 우리가 온 것이 조금도 기쁘지 않은 것 같더구나. 서운한 마음이 치밀었는지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괴었다. 걱정 마세요. 오빠는 큰 병을 앓아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뿐이에요. 두냐가 어머니에게 키스하며 위로하자 어머니는 두냐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라주민을 기다렸다. 라주민은 취하기도 했지만 두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두냐는 아름답게 균형이 잡힌 날씬한 몸매를 가졌으며 또한 마음이 굳세고 자신에 차 있으면서도 부드러움과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메인이라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모습이었다. 약간 얼굴빛은 창백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신선함과 건강미에 빛나고 있었다. 더욱이 미소가 썩 잘 어울렸으므로 누가 봐도 그녀의 밝고 싱싱하고 순진한 미소는 정말 아름다웠다. 따라서 정열적이고 솔직하며 술을 좋아하는 라주민이 첫눈에 그녀에게 반한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떠난 지 20분 만에 라주민은 돌아왔다. 들어가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는 급하게 말했다. 지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차라리 10시간이라도 좋으니 깊이 잤으면 좋겠군요. 옆에서 나스타샤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여기로 조시모프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친구가 두 분께 로자의 상태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까 그 뒤에 두 분은 주무시면 됩니다. 말을 끝내자 그는 곧바로 돌아갔다. 정말 재빠르고 성실한 젊은이구나.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다.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감동한 듯 두냐도 말했다. 1시간쯤 지나자 복도에 발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라주민과 함께 조시모프가 나타났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는 인사를 끝내고 젊은 의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열심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27살의 이 젊은 의사는 자신의 환자에 대해 10분 동안 자세히 설명했다. 내일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주무십시오. 내일 되도록 빨리 말씀드리러 오겠습니다. 나주미는 조시모프와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말했다. 두냐는 아주 매력적이야. 조시모프가 거리로 나오자 말했다. 뭐? 매력적이라고? 자네 지금 매력적이라고 했나? 라주민이 소리치더니 조시모프의 멱살을 잡았다. 자네가 만일 그녀에게 못된 짓이라도 하는 날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았나? 이 손 놔, 이 주정뱅이야. 조시모프는 라주민이 잡았던 손을 놓자 흥분한 라주민을 바라보며 배를 쥐고 웃었다. 다음날 아침 7시에 라주민은 눈을 떴다. 그는 간밤에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보고는 무언가 자신에게 심상치 않은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나스타샤의 비누로 정성스레 세수를 했다. 머리와 목, 특히 손을 깨끗이 씻었다. 그때 조시모프가 들어오자 라주민이 환자는 깊이 잠들어 있다고 알렸다. 조시모프는 깰 때까지 그냥 두라면서 10시가 지나서 다시 오겠다고 하고는 돌아갔다. 라주민은 정각 9시가 되자 바칼레예프의 아파트로 찾아갔다. 벌써부터 두 여인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방에 들어가 어두운 얼굴로 무뚝뚝하게 인사했는데 어제 저녁 술에 취해 여러 가지 실수를 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손에 키스를 할 정도로 반겨주었다. 그는 두냐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뜻밖에도 그녀의 얼굴엔 감사와 우정의 빛이 어려 있으며 그에 대한 존경의 마음까지 보이는 것이 아닌가. 라주미는 더 이상 마음이 두근거려서 그녀의 눈길을 마주 바라보지 못해 다른 곳으로 돌렸다. 아직 환자는 자고 있으며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는 말을 듣자 어머니가 말했다. 아직 잠이 깨지 않은 것은 다행이에요. 꼭 의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로자의 근황이 듣고 싶군요. 라주미는 차를 마시면서 최근 1년 동안에 있었던 라스콜리니코프의 생활에서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참 미안해요. 아직 난 당신의 성함도 물어보지 않았군요. 몹시 서두르며 어머니가 말했다. 드미트리 프로코비치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라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드미트리 씨, 나는 무척 궁금하답니다. 그 애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애는 왜 저렇게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그 애의 희망은 뭐죠? 그리고 무슨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 애가 지금 특별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머니, 그렇게 한꺼번에 다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 불쌍해서 어떡하니. 나는 그 애가 저렇게까지 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단다.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신 대신 해마다 숙부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실 때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처럼 3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 참 많이 변했겠지요. 저는 로자를 사귄 지 1년 반쯤 됐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는 성미가 까다롭고 침울하며 오만합니다. 대범하고 사람은 좋지만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내부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아들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침내 어머니는 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며 얘기를 꺼냈다. 두냐, 드미트리 씨에게 그대로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구나.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루진 씨에게 오늘 아침 일찍이 우리가 도착했다는 전가를 보냈더니 곧바로 회답을 보내왔더군요. 그런데 이 편지 속에 걱정스러운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로자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솔직한 의견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머니가 건네준 루진의 편지를 나주미는 받아 읽었다. 내일 저녁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만나 뵐 때 아드님과는 함께하는 자리는 피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병문안 갔을 때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탁을 거절하시고 저와 아드님이 만나는 일이 생기면 저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되돌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실입니다만 말에 밟혀 죽은 어느 술꾼의 집에서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 딸에게 아드님이 장례비 명목으로 25루블이나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저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각별한 경의를 두냐 양에게 전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머님에 대한 저의 겸허한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루진 올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아이는 루진 씨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하고 루진 씨 또한 그 아이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어머니는 말했다. 이 문제는 두냐 양이 결심한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어이없게도 두 사람 함께 동석시키자는군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요? 어느 주정뱅이가 죽어 장례비를 주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며 또 그 딸이 어떤 아가씨인지 모르겠지만 어째서 로자가 그 아가씨에게 돈을 몽땅 털어주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는 말뿐이에요. 그 돈은 어머니가 정말 어렵게 마련한 거예요. 두냐가 한마디 거들었다. 어제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나주미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오빠한테 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빠를 만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머, 벌써 10시가 넘었군요. 두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계를 보며 말했다. 세 사람은 라스콜리니코프의 하숙집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잘 있습니다. 건강해요. 조시모프가 밝은 목소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는 이미 10분쯤 전에 와서 소파에 걸터 앉아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몸단장을 말끔히 하고 머리까지 빗은 채 맞은편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런 그의 행동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확실히 건강을 회복한 듯 보였다. 다만 안색이 약간 좋지 않았고 우울해 보였다. 아, 이제 난 건강해진 것 같아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상냥하고 밝게 말하면서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키스를 했다. 그동안 걱정스러워하던 어머니의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다. 어이 친구, 나는 어제와 같은 기분으로 말하는 게 아닐세. 그는 나주민의 손도 잡아주었다. 저도 이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3, 4일 안에 회복할 거예요. 기쁜 듯이 조시모프도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제가 당신의 특별한 친절을 받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괴로울 뿐입니다. 그런 일은 조금도 마음에 두지 마세요. 당신이 저의 첫 번째 환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 개업한 의사들은 첫 환자를 자기 자식처럼 귀하게 여긴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친구는 저를 돌봐주면서 오히려 저한테 모욕을 당하고 고생만 무척 했답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군 그래. 오늘은 꽤 감상적으로 나오는걸? 미소를 띤 채 라주민이 말했다. 할 이야기가 더 있었는데. 그때 라스콜리니코프는 무언가 열심히 기억해내려고 하면서 말을 이었다. 옳지, 그거였지. 어머니, 오늘 제가 그쪽으로 가기 싫어서 어머니와 두냐가 저에게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고는 생각지 말아주세요. 두냐, 너 역시 마찬가지야. 로자,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는 놀라며 말했다. 제가 잠이 깨는 대로 곧장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 옷 때문에 늦어졌어요. 어제 나스타샤에게 피 묻은 옷을 빨아달라고 하는 걸 그만 깜빡 잊었거든요. 피라고? 무슨 피가 묻었단 말이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열이 좀 나서 바람을 쐬러 거리로 나갔었는데 마차에 치인 어떤 관리를 만나 그 사람을 데려다 주다가 그만 묻은 피입니다. 그랬구나. 참 로자, 마르파 씨가 돌아가셨단다. 마르파 씨가 누구예요? 저번 편지에 써보내지 않았니? 스비드리가 엘로프 씨의 부인 말이다. 아, 기억합니다. 아니, 그분이 죽었다고요? 왜 죽었습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단다. 아들이 관심을 나타내자 어머니는 기운을 얻었다. 편지를 보낸 다음 날이었단다. 어쩌면 그 무서운 남편 때문에 죽은 것인지도 모르지.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몹시 때렸다는구나. 전부터 그 부부는 그랬었니? 여동생을 보며 라스콜리니코프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 반대였어요. 7년 동안이나 그 사람은 부인에게 늘 상냥하고 관대했어요. 7년 동안이나 부인에게 관대했다면 무서운 사람은 아닌가 보구나.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두냐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 일은 아침에 일어났다는구나. 어머니는 급히 얘기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부인은 평소 때처럼 점심을 먹고 시내로 나가기 위해 마차를 준비시켰단다. 그런데 그날따라 부인은 점심을 꽤 많이 먹었다는구나. 남편에게 매를 맞고서요? 그래, 식사를 마친 뒤 수영장에 가서 거기 냉탕에 들어갔다가 그만 뇌졸중이 일어났던 거란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조시모프가 불쑥 말했다. 그럼 몹시 때렸나 보군요? 그런 거야 상관없지 않겠어요? 두냐가 말했다. 어머니도 어지간히 호기심이 많으시군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다 꺼내시다니. 벼랑간 라스콜리니코프가 화를 내며 말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랬단다.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다. 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어머니, 제가 무섭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일그러진 웃음을 얼굴에 그리며 말했다. 그래요, 오빠. 어머니는 계단을 올라오실 때 너무 무섭다면서 성호까지 그으셨어요. 저는 그만 돌아가야겠습니다. 나중에 또 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시모프는 서먹한 분위기에 인사를 하고 나갔다.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예, 아주 훌륭하고 교양있고 영리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빠르고 활기찬 목소리로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그러고는 턱으로 라주민을 가리키며 두냐에게 말했다. 두냐, 이 친구는 어떠냐? 예,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두냐가 대답했다. 자네 정말. 몹시 당황하여 라주민은 얼굴이 빨개진 채 의자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는 미소 짓고 라스콜리니코프는 큰 소리로 웃었다. 이봐 자네 어딜 가려고? 이제 나도 가봐야지. 그럴 필요 없네. 조시모프가 갔다고 해서 자네까지 갈 필요는 없어. 그런데 지금 몇 시인가? 12시가 되었나? 두냐, 멋진 시계를 가졌구나. 이거 마르파 씨가 선물한 거예요. 두냐가 말했다. 무척 비싼 시계란다. 어머니가 덧붙였다. 나는 또 루진이 준 선물인 줄 알았지. 아니야. 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았단다. 두냐. 라스콜리니코프는 진지하고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제의 일은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 기본적인 생각만은 변함이 없단다. 나를 택하든지 루진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나는 비열한 인간이지만 너만은 그래선 안 된다. 네가 루진에게 시집가면 나는 그때부터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오빠, 이 일에 대해서는 오빠가 오해하고 있어요. 단호한 말투로 두냐가 대답했다. 저는 자신을 위해 시집가는 거예요. 그것이 집안을 도울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요. 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는 돈 때문에 자신을 팔려고 하고 있어. 천만에요. 전 거짓말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어머니, 오빠에게 루진 씨의 편지를 보여주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편지를 받자 주의 깊게 2번이나 읽었다. 그런 뒤 편지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친구는 말투도 이상하게 짤막하고 문장도 화려하게 수식은 했지만 글 쓴 걸 보니 꽤나 무식하군 그래. 그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닌가? 라주민이 말했다. 이 문체는 재판 소식이네. 뭐? 재판 소식이라고? 확실히 그렇긴 하군. 아주 무식한 것도 아니지만 문학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 그분은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 것을 감추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힘으로 길을 개척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화를 내며 두냐가 말했다. 그래? 그런 것까지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야. 그 편지 속에 내가 가면 즉시 되돌아가겠다는 위협적인 문구도 있어. 이 문구엔 만약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협박적인 뜻도 포함되어 있어. 라스콜리니코프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넌 어떻게 할 거니?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먼저 어머니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냐가 결정해야죠. 전 두 사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미 두냐는 결심이 섰고 나 역시 결혼엔 찬성이란다. 어머니는 서둘러 말했다. 저는 오빠가 오늘 동석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드미트리 씨, 당신에게도 부탁을 드리겠어요. 오늘 저녁 8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어요?
두냐는 나주민에게 부탁했다. 그래, 두냐. 네가 결정한 대로 하자꾸나. 어머니도 찬성했다. 이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조심스레 한 처녀가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들어왔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모두가 그 처녀를 살펴봤다. 처음엔 그녀가 누구인지 라스콜리니코프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바로 소피아 세메오노브나 마르멜라도바였다. 지금의 그녀는 초라하리만큼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어리고 앳된 처녀였다. 그녀는 겸손하고 예의 바르며 밝은 표정이면서도 약간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런 그녀가 방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보자 당황해서 돌아가려고 했다. 아, 아가씨로군요. 비로소 라스콜리니코프는 알아보고 황급히 말했다. 이렇게 찾아올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급히 그 처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어서 여기 앉으세요. 두려운 듯 떨면서 소냐는 엉거주춤 앉았다. 전 어머니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장례식에 꼭 나오시도록 부탁하고 오라고 해서 오전 중에 추도식이 있습니다. 소냐는 허둥대면서 말했다. 예, 틀림없이 가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분명한 어투로 말했다. 어머니, 이 아가씨가 소피아 세메노브나 마르멜라도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말에 치여 죽은 그 불행한 관리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눈을 지그시 가늘게 뜨고 소냐를 바라보았다. 두냐는 진지한 얼굴로 이 가련한 아가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봤다. 무슨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그녀는 무척 여위고 안색도 좋지 못했다. 작은 얼굴은 윤곽이 고르지 못했다. 또한 작은 코와 얼굴은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눈은 티 없이 맑아 보였다. 나이는 18살이라고 하지만 훨씬 더 어려 보였다. 그런데 그 정도의 돈으로 카테리나는 장례식도 치르고 추도식까지도 하는 겁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꼬치꼬치 캐물었다. 관도 싼 것으로 하고 모든 절차를 간단히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소냐는 말끝을 흐렸다. 그러고는 방 안을 곁눈으로 흘낏 둘러보았다. 어제 우리에게 돈을 전부 주워버렸다더군요. 소냐는 빠르게 속삭이듯 말하고 나서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는 의외로 라스콜리니코프의 방이 초라해서 놀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두냐의 눈이 빛났고 어머니는 다정스럽게 소냐를 바라보았다. 로자.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저녁에 같이 식사하기로 한 것 잊지 말아라. 두냐, 우린 이만 돌아가자. 예, 먼저 가겠습니다. 지금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저녁에 보자. 드미트리 씨도 와주세요. 부디 꼭 와주세요. 어머니와 두냐가 동시에 부탁했다. 라주민도 인사를 했는데 그때 아주 잠시 동안 얼굴이 반짝 빛났다. 두냐, 그럼 안녕? 입구에 서 있던 라스콜리니코프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두냐가 손을 내밀자
그는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자, 그럼 됐어. 밝은 표정으로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그럼 저도 이만 어머니에게는 오시기로 하셨다고 전하겠어요. 소냐가 일어서며 말했다. 잠깐만 소피아 양, 당신에게 몇 마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봐 친구, 자넨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지? 포르필이던가? 물론 알고 있다마다 바로 친척이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가? 나주미는 호기심 어린 말투로 물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살인사건을 취급하고 있지? 그 사람이 저당 잡힌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엔 내 것도 있어. 내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올 때 두냐가 기념으로 준 반지와 아버지의 은시계라네. 전부 5-6루블밖에 되지 않지만 나에겐 중요한 기념품이라네.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머니께서 속상해 하실지도 몰라. 자네가 프루피리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 조금 더 어려울 건 없어. 가까우니 아마 집에 있을 거야. 좋아, 가지. 자네와 사귀게 되는 것을 그 친구도 기뻐할 거야. 내가 자네 얘기를 많이 했지. 소피아 양, 이쪽은 내 친구 라주민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뒤늦게 라주민을 소니아에게 소개했다. 나가신다면 저도... 소냐는 라주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따라 일어섰다. 그럼 같이 나갑시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오늘 댁으로 찾아가겠어요. 제게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는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소냐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나란히 방을 나왔다. 소피아 양은 오른쪽으로 가야 하지요? 라스콜리니코프가 마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듯이 물었다. 아까부터 그는 그녀의 맑고 빛나는 눈을 보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러지 못했다. 그녀는 두 사람과 헤어지자 길바닥만 보며 바삐 걸어갔다. 포르피리한테로 가는 도중에 라주민은 전에 없이 흥분해 있었다. 그런 라주민을 라스콜리니코프는 놀리듯이 말했다. 아침부터 자네가 몹시 흥분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내가 언제 거짓말하지 말게. 그럼 오늘따라 왜 어린아이처럼 침착하지 못해? 저것 봐, 또 얼굴이 붉어지는군. 자넨 사람을 왜 자꾸 이렇게 놀려대고 있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나? 이봐 로미오. 어머니를 웃겨드려야겠군.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말이야. 이봐 자네, 그런 짓을 해서 어쩔 텐가. 두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가? 라주미는 당황해서 말했다. 마치 봄날의 장미를 닮았군 그래? 이봐 로미오군. 아니 손톱까지 깨끗하잖아. 이런 일이 전엔 없었잖아. 안 그런가?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하기만 해봐. 자네를 때려 눕힐 테다. 무섭게 눈을 부릅뜨며 라주민이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웃으며 포르피리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라주민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른 채 어슬렁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마침 방 한가운데에 앉아있던 이 집 주인인 포르피리가 두 사람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경찰서 서기장 자뮤토프가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 사람도 계산에 넣어둬야겠군.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했다. 실례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인사도 하고 싶지 않은가 보군요. 나주민을 가리키며 포르피리가 말했다. 저 친구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 그저 로미오를 닮았다고 말하고 그 증거를 든 것뿐이거든요. 에이, 자넨 나쁜 친구야. 이제 그런 얘긴 그만하지. 이 친구는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해. 먼저 여러 가지로 당신 얘기를 듣고는 사귀고 싶다고 했고, 다음으로는 당신에게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왔어. 그런데 자뮤토프, 자네들 아는 사이였는가? 라주민이 물었다. 자네 집에서 어제 알게 됐네. 자뮤토프가 당황해서 말했다. 포르피리는 36살이었으며 키는 준키보다 약간 작고 통통한 편으로 배도 약간 나와 있었다. 그는 손님이 자기에게 볼 일이 있다는 말을 듣자 곧 소파로 안내하고 용건을 물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동안 노파에게 저당 잡힌 물건이며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저녁 7시경에 그곳에 갔다는 얘기 등을 했다. 이 사실을 당신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 말했다. 근래에 일어났던 그 살인사건을 알았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담당의 예심 판사에게 이러이러한 물건은 내 소유이므로 내줬으면 한다는 신고만 하면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전 지금 형편이 딱합니다. 되도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했다. 가진 돈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푼돈도 마련할 길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우선 그 물건이 내 것이고 돈이 마련되는 대로 찾겠다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에게 직접 써주셔도 됩니다. 어떤 종이라도 좋습니까? 한순간 포르피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를 바라봤다. 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는 나를 의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죄송합니다. 제 물건은 전부 합쳐도 5루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가 만약 그 물건이 없어진 걸 아시면 틀림없이 낙심하실 겁니다. 어머님이 올라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물건은 없어질 염려가 없으니 안심하십시오. 오래전부터 우리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말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가슴이 철렁했다. 뭐?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럼 자네는 이 친구가 저당 잡힌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인가? 큰 소리로 라주민이 물었다. 당신의 물건은 한 장의 종이에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과 맡긴 날짜도 쓰여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난 저당 잡힌 사람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시지 않은 분은 당신 한 사람뿐이었죠.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며 포르피리가 말했다. 옳지. 이 사람들은 무언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 뒤를 쫓고 있는 거야. 라스콜리니코프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고 있었다. 하지만 라주민, 이 친구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렇지만 포르피리와 자메토프, 그래,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참, 당신의 그 논문 말이에요. 범죄론이던가? 제목은 잊어버렸지만 2달쯤 전에 정기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느닷없이 포르피리가 이렇게 말했다. 제 논문을요? 정기신문에서 말입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6개월 전에 대학을 그만둘 무렵 주간신문에 가져가긴 했었는데. 아, 그건 주간신문이 폐간되면서 정기신문과 합쳐지는 통에 정기신문에 실리게 된 거예요. 브라보 로자, 나도 몰랐어. 라주민이 부르짖었다. 오늘 바로 도서관에 가서 찾아봐야겠군. 2달 전이라고 했나? 그런데도 자네는 내겐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 그런데 제 논문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 이름의 머리 글자로밖에 서명하지 않았는데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조금 얼떨떨한 얼굴로 말했다. 아, 그건 평소 알고 지내는 편집장을 통해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여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를 때 범인의 심리 상태를 고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는 항상 병이 따른다고 주장한 것은 정말 독창적인 고찰이었지요. 그보다 제가 흥미를 느낀 것은 논문의 끝부분에서 밝힌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어떤 종류의 인간이 있어서 그런 종류의 사람에게는 법률 같은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가 자기의 주장을 일부러 과장해서 곡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쓴웃음을 지었다. 뭐라고 했나? 범죄를 저지를 권리라고? 놀란 표정으로 라주민이 물었다. 문제의 요점은 말일세, 이분의 논문에 의하면 인간은 평범한 범인과 뛰어난 비범인으로 분류되는 거네. 범인은 복종을 하고 법률을 어길 권리가 없다. 하지만 비범인은 범죄를 저질러도 무방하며 법률을 침범할 권리를 지닌다는 주장이라네. 그렇죠? 아니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라주민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말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빙그레 웃었다. 이제 상대방이 자기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제 논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솔직하면서도 겸손하게 말했다. 반드시 비범인이 모든 불법적인 짓을 저질러야 하고 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는 이렇게 암시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비범한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말입니다. 방아는 그의 얘기로 조용해졌다. 만약 케플러나 뉴턴의 발견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한 사람이나 10사람 혹은 100사람이나 그 이상으로 발견을 방해하는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면 뉴턴은 그들 10사람 또는 100사람을 제거한 후에 자기의 발견을 전 인류에게 알릴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뉴턴이 누구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시장에서 도둑질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영웅들을 보세요. 솔로몬이나 마호메트, 그리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때로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범죄자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 논리라면 지난주에 알류나노파를 도끼로 죽인 사람도 미래의 나폴레옹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며 구석진 곳에 앉아있던 자묘토프가 불쑥 끼어들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를 말없이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라주민 역시 음울한 표정이었다. 벌써부터 그는 무엇인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했다. 아니, 벌써 가시려고요? 포르피리는 친절하게 말하고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부탁한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한 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직접 제 사무실로 오시면 얘기도 서로 나누고요. 당신은 그곳에 간 마지막 사람이니까요. 친절한 표정으로 그는 덧붙여 말했다. 정식으로 신문을 하시려는 겁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화가 난 투로 물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다만 저당 잡힌 사람은 하나도 빼지 않고 얘기를 나눴고 진술서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때 층계를 올라가는 도중에 죄송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가신 것이 저녁 7시가 지나서였다고 하셨죠? 네, 7시가 지나서였습니다. 그는 대답하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다. 7시 이후 층계를 올라가는 도중에 2층에 열려있는 방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페인트 칠을 하고 일꾼 둘이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일꾼이라고요? 보지 못했는데요.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라스콜리니코프가 대답했다. 그는 재빨리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간파한 것이다. 열려있는 방 같은 건 본 기억이 없어요. 참, 그런데 4층에서 인부가 소파 같은 걸 운반하고 있었지요.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영문을 알았다는 듯이 라주민이 소리쳤다. 일꾼들이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살인이 있던 날이고 이 친구는 4일 전에 간 것이 아닌가? 흥분한 목소리로 라주민이 말했다. 아, 내가 그만 착각을 했군. 포르피리는 자기 이마를 쳤다. 제기랄, 이 사건을 받고부터 머리가 돌아버렸단 말이야. 7시 이후에 그 방에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본 사람이 있었나 하는 걸 조사하다 보니 그만 혼동하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리게. 언짢은 표정으로 라주민이 말했다. 두 사람은 어둡고 침울한 얼굴로 거리를 걸었다. 걷는 동안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바칼레예프의 아파트 입구까지 두 사람이 왔을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라주민에게 말했다. 혼자서 먼저 가게. 곧 뒤따라갈 테니까. 어디를 가는데? 볼 일이 좀 있네. 30분 후에 갈게. 두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두게. 난 자네와 함께 가고 싶네. 정말 귀찮군. 그는 벌컥 소리를 질렀다. 라주미는 그의 두 눈에 몹시 괴로워하는 표정과 절망의 빛이 있음을 보고 단념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가 하숙집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 방에 도착했을 때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숨결도 고르지 못한 듯 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문을 잠그고 물건을 넣어뒀던 벽지 구멍에 손을 넣어 미친 듯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안심한 듯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환자처럼 신음소리를 냈다.
그렇게 30분가량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라주민의 발소리와 말소리가 들렸다. 자는 척하고 그는 눈을 감았다. 라주민은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발소리를 죽이며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왔다. 방해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냥 푹 자게 놔두세요. 식사는 나중에 하게 하고요. 나스타샤의 말이었다. 그게 좋겠군. 나직한 목소리로 라주민이 말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살며시 밖으로 나간 뒤 문을 닫았다.